자, 이번 시간서부터는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는 20차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른 차시보다도 조금 몇 차시가 길죠.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 아주 안단까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 안에서 다 풀어놓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A를 공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차시 같은 경우, 다른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쪽에서 차례를 보면서 쭉 리뷰를 한번 해드리긴 하는데,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 자체가 강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1절서부터 해서 강의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습도 좀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할게요. 자, 지금 시간은 7페이지서부터 19페이지 상단까지 살펴볼 거고요. 하나하나 좀 보죠. 자, 위험. 위험. 갑자기 섬찟하죠? 예, 두 번째 줄에 위험은 기대 손실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위험은 기대 손실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손실이 예상되는 환경이 불확실할 때 위험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불확실성 또는 기대 손실에 대한 변동성. 그러니까 위험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기대 손실,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기대 손실 또는 불확실성이 클 때 더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손인, 위태, 손실과 같은 위험의 유사 개념들이 또 있다라는 거. 이걸 또 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순수 위험. 자,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는요, 순수 위험이거든요. 투기 위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순수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다. 위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위험에 대한 정의에 뭐 일상생활과 위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질병에 걸려서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위험할 수도 있고요. 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베란다 위에서 뭐 화분이 떨어져서 큰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고,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이런 불행한 사고를 접하면서 그 바로 밑에 위험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위험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과 위기에 대한 구분. 위기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인지된 시점.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중간 이거 위험한데? 라고 느끼는 시기예요. 이게 이제 위기. 인지된 시점을 말한다. 즉 위기는 위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위기라는 건 뭐 식량 위기, 외환 위기 많이 들어봤죠. 금융 위기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사회 시스템 기본 구조 또는 근본적인 가치나 규범에 대한 위협으로 시간적 압박과 고도로 불확실한 환경을 감안한 중요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위험과 위기. 이거 너무 복잡한데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험과 위기. 위기는 위험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부분. 예.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다음 위험에 대한 개념. 굉장히 1번서부터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맨 밑에 단락에 이렇듯 위험이란 정의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공통된 것은 불확실하고 그다음 불예측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위험의 근본적인 속성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은 인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의 한계에 기인한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뭐 1초 뒤, 2초 뒤에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는. 위험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 손실 또는 기대 가치에 대한 변동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한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정의가 쫙 나와 있는데요. 그건 그냥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보험하고 위험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박스에 보시면 기대하거나 바라는 바람직한 결과와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의 상황. 이거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대하거나 바라는 바람직한 결과와 반대되는 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원하는 또는 바람직한 결과와 반대되는 거니까 위험이라는 부분은 꼭 손실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리스크라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손실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하는 건 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손실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미래 결과에 대한 변동성, 손실. 그 다음에 또 변동성, 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로 해서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엄밀하게 위험이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너 생각지도 않은 이득이 났어도 이것도 사실 위험한 거거든. 생각지 않은 손실이 난 거는 당연히 위험한 거고. 근데 보험하고 따질 땐 그런 부분 싹 놔두고 손실 쪽에 이제 포커스 좀 맞춰준 거죠. 어쨌든 위험이란 얘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건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위험을 손인이나 위태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손인, 위태. 그 다음에 손해라는 게 이제 또 있게 되는데, 요 단어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재. 화재가 났다. 그럼 가로 열고 화재는 손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그 옆에 기름이 있네. 그 불 옆에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타겠죠. 그렇죠? 그걸 위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병이 앓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망보다 더 일찍 죽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부분에 관련돼서 병이라는 질병이라는 부분이 있게 되면 더 크게 그렇죠? 발생한다.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죠. 상황이. 일 더 키웠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일 키우는 아이가 위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화재가 손인이고 당뇨병 이런 질병이 위태다. 이런 부분들은 질병과 위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음 중에서 위태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손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놓고 손인과 위태 섞어놓고서 찾으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험회사는 손실 금액을 예측한 다음 이 기대값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렇죠? 당연히 손실이 많이 나게 되면 보험료 높일 거고요. 손실이 적게 난다고 판단하면 보험료 낮추겠죠. 예측된 손실 금액은 보험회사가 바라는 바람직한 결과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1년에 100명 정도의 사람이 사망한다라고 만약에 하면 이렇게 예측했다면 이렇게 예측한 결과에 갖고 보험금을 결정할 거고요. 그거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10만 명 중에서 100명이 죽었어. 사망했어. 이러면 예측한 결과잖아요. 100명이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이건 예측한 결과잖아. 이거는 바람직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측된 손실 금액은 바람직한 결과다. 이러한 보험회사 입장에서 위험이란 기대값과 반대로 일탈되는 것. 즉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 그걸 위험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반대로 일탈하는 것과의 차이, 즉 분산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위험의 정도는 객관적 불확실성 크기이며 주관식적 불확실성 정도와 구분이 된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손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물건에 대해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가격 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손보상이나 이런 부분 할 때는
실제 평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험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 변동계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손실 발생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 손실 규모, 그 손실의 기대값, 그리고 손실의 편차, 범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실 발생 가능성, 그러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예를 한번 들어가 본 걸 한번 읽어보죠. 남성의 사망 확률이 30대 0.123이고 40대 0.31이라면 당연히 40대가 30대보다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잠재적인 손실 규모.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손실 규모가 1억인 경우하고 10만 원인 경우는 당연히 1억이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손실의 기대값. 1억 원인데 주택 화재 시 손실 규모가 1억 원인데 1%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인데 10% 확률이라면 10만 원과 50만 원이래. 그러면 100만 원과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10% 가능성이 10%나 되는데 그럼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대값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화재가 자동차 파손보다 더 위험하다. 이 수치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의 편차 범위다. 거기서 기대 손실에 대한 실제치의 상대적 편차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95에서 100억 건 이 사이하고 80에서 120 사이, 이 사이에서 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더 안전하고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쭉 평균적으로 100건 발생하고 이런 거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건 뭐 다 알고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는 실제치의 기대 손실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고, 그렇죠? 100에서 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고, 여기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을 놓고 봤을 때 20 범위이기 때문에 기대 손실이 100건으로 동일하지만 그 차이가 큰 거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한다. 요건 제가 이 안단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결과값만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손실 발생 가능성, 잠재적 손실 규모가 그 다음에 손실의 기대값, 그리고 손실의 편차, 전부 다 불확실하긴 하지만 큰 거, 그렇죠? 예, 그게 더 안 좋은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유사 개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거기 보면 손인, 위태, 손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다 섞어서 뭐 비슷하게 사용하기는 해요. 근데 좀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손인. 손인은 뭘 먼저 살펴보시면 좋으냐면, 표 1-2, 12페이지에 먼저 손인의 종류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읽죠. 자, 자연적 손인이 있고, 인적 손인이 있고, 경제적 손인이 있어요. 뭐, 지진이나 해일, 태풍, 홍수, 화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적 손인. 인적 손인은 범죄나 사기, 뭐 아니면 뭐 부주의, 과실, 이런 부분들. 경제적 손인은 뭐 경제적 침체, 그다음 인플레이션, 주식시장의 폭락, 기술의 진보,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인이다. 이제 손인이 어떤 건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읽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손인은 사고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손인이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고 그 자체를 지칭한다. 자, 지진이 났어요. 그럼 손해가 있겠죠.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 사고. 즉,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고를 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손인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손인은 가치 상실의 개념과는 직접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고의성이나 필연성 없는 우연한 사건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지진이나 이런 부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험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 사고는 보험 손인을 보험회사가 여기서 보험 손인은 뭐예요?
단순 고의성이나 필연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 그렇죠? 손인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서 보상 책임지는 손실이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에 의해서 합의된 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보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손인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손인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의성이나 필연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손인은 자연적 손인, 인적 손인, 경제적 손인. 그래서 자연적 손인은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것, 인적 손인은 사람이 실수나 고의적 행위, 경제적 손인은 인간의 경제 활동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위태. 위태는 손인으로부터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된 손실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치우는 거죠. 그렇죠? 예. 위태는 위험과 직접 연관은 없고 손실을 발생시키는 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불씨 옆에 있는 가연성 있는 물체 또는 결빙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그러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전하는 행위가 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주를 한 게 이제 위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 요건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런 얘기들은.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래서 물리적 위태. 자, 물리적 위태는 물리적 특성을 기인한 위태로서 예를 들어서 결빙된 도로, 그다음 미포장 도로, 정확하지 않은 도로 표지판, 뭐 이런 거 바로 밑에 손실을 확대시키는 그런 물리적 요인, 이런 걸 물리적 위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도덕적 위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윤리적 태도를 도덕적 위태라고 한다라고 해서 나쁜 마음 먹어서 대놓고 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부정직, 사기, 범죄 행위. 이런 행위로 인해서 손실 기회가 고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 시장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보험 사기의 요인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밑에 비윤리적인 태도로 인한 도덕적 위태. 바로 밑에 사기 또는 허위 현상,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밑에 도덕적 위태는 보험 사기와 결부돼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 보험 사고의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은 무슨 위태? 도덕적 위태. 그렇죠. 정신적 위태는 실질적으로 신경을 좀 부주의하게 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위태 보시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손해를 확대시키는 무의식적인 행동, 부주의나 무관심, 풍기물난 이런 부분들일 경우에. 그래서 그 밑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운전할 때 부주의하게 운전하거나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고 이제 소방이나 이런 부분 신경 안 쓰게 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정신적 위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주운전, 흡연, 불규칙한 생활이나 생활습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손실 규모가 커지죠. 그럼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요? 법률적 위태까지 읽어보고 가죠. 손실 기회나 금액이 증가하는 법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 여기서는 배상 책임 보험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배상 책임을 야기하거나 그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문화적인 부분. 그러면 물리적 위태 아시겠죠? 도덕적 위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위태, 그 다음에 법률적 위태. 각각의 위태의 내용을 아셨으니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위태 쫙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는 뭐고 예를 들어서 뭐 음주 운전한 거는 뭐 도덕적 위태다. 음주를 하고 운전하면 도덕적 위태를 요인이 된다. 아니다. 물리적 위태다. 아니다. 법률적 위태다. 아니다. 정신적 위태다. 이러면 정신적 위태죠. 시험 문제 그런 형태로 해서 나오니까 그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3페이지 넘겨보시면 도덕 위태의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 법률적 위태 있는데 정신적 위태 쪽에 나와 있는 사기는 좀 지워버리세요. 사기는 실질적으로 도덕적 위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타가 좀 난 것 같으니까 사기는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 손해는 손해 또는 손실은 뭐 손상, 훼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바로 보면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가치의 감소 또는 손실. 그러니까 우연한, 보험의 부보 대상은 우연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 또는 손실. 그러니까 손해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라고 얘기하죠. 가치의 감소란 경제적 가치의 상실 또는 감소를 의미한다. 심리적 또는 주관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는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네가 사고가 나서 난 너무 가슴이 아파. 이거 부보 대상 아니다라는 거지. 얼마나 다쳤어? 그럼 보험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 다쳤기 때문에 우연하게 다쳐서 거기에서 당연히 손실이 일어나겠죠. 어떤 손실, 병원비 나가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겠지만, 난 네가 다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렇죠? 슬픔에 처하는 이런 건 심리적 상태일 뿐 경제적 가치의 감소나 손해와는 관계가 없다. 위험을 분류해보면, 그럼 위험이라는 부분인데, 위험을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가 될 거냐라는 거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경영위험과 개인위험. 경영위험은 이 기업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영위험은 경영활동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자원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 가치의 감소 가능성.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여기서 많이 다뤄지는 거는 이제 개인위험 쪽이고요. 경영위험 쪽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5줄 정도 내려가 보시면 주요한 경영위험에는 가격위험, 그 다음에 신용위험, 그리고 순수위험. 일반적으로 기업의 위험관리는 순수위험관리에 집중되고요. 민영보험에서는 경영위험은 순수위험만 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가격위험 나와 있고 신용위험 나와 있고 순수위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것만 순수위험만 한번 읽어보죠. 일반적으로 기업의 위험관리 기능이나 위험관리 조건은 순수위험에 대한 순수위험 관리에 집중되는데, 순수위험의 유형은 자산가치 감소 위험, 그 다음 법적 책임 위험. 자산가치 감소 위험은 손해 발생된 거고요. 법적 책임 위험은 배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다. 나머지 가격 위험은 갑자기 원자재 값이 비싸지거나 싸지거나 아니면 원유가 급등하거나 이러면서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다음 신용위험은 말 그대로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부분들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위험. 여기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하죠. 개인위험. 그래서 기업위험 같은 경우는 가격, 신용, 순수위험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위험. 소득, 의료비, 배상책임, 유형자산 위험, 금융자산 위험, 장수위험 많죠. 그래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개인위험은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 6가지 종류로 나눠봤어요. 각각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이제 배상책임 위험과 관련되는 부분일 거예요. 소득위험은 당연히 소득이 끊겼을 때, 가장이 사망했을 때, 의료비험은 다치거나 해서 돈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유형자산 위험은 불나거나 아니면 잊어버렸을 때, 금융자산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폭락했을 때 이런 거, 그 다음에 장수위험은 너무 오래 살아서 생활비가 떨어질 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상책임 위험은, 배상책임은 의료비나 소송 관련 지출 등 일반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우리가 배상책임 위험을 배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고 가야지 계속 배상 나오는데, 기본적인 건 깔고 가자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사고가 났어요. 또는 우리가 카트를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대형마트 카트를 몰고 가다가 카트 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카트 몰다가 뒷사람을 꽝 하고 쪄서 뒷사람 발꿈치가 왕창 다쳤네? 또는 아파트 베란다 위에다가 화분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는데 돌풍이 불면서 화분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위에 꽝 떨어져서 자동차 망가졌어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2층인데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좀 가파라요. 근데 비 오는 날 손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이런 것들을 배상해 주는 게 배상책임보험이에요. 간단히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나올 거니까 일단은 그런 게 배상책임보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접근하세요. 왜냐면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하려면 뒤에 가서 수업 다시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이 있죠. 재무적 손실 야기하는 게 재무적 위험이고요. 재무적 손실 없는 게 비재무적 위험이죠, 당연히. 그래서 17페이지 쪽으로 와서 보시면 다치거나 해서 병원비가 들어가면 수입이 감소하죠. 당연히 수입의 상실은 재무적 위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이나 낙담 뭐 이런 거는 비재무적 위험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재무서 계산은 재무적 위험에 이 주된 관심사가 된다라는 거고요.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어요. 정태와 동태.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태적 위험은 사회 경제 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위험. 자연재해나 화재, 도난 뭐 이런 부분들. 자연재해나 뭐 화재나 도난 뭐 이런 부분들. 사회 경제적 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손실은 대개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타인의 불성실에 기인한다. 화재가 일어나는 이 원인은 불관리 잘못한 거고요. 도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불성실에 기인한다. 정태적 위험의 발생은 집단으로 관찰하면 각각 완전히 우연적이고 상호 관련성이 없고, 그러니까 우연하고 관련성이 없고 불규칙하게 발생하지만 각각의 내용들로 보면 다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량으로 관찰해 보면은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손실액도 산출할 수 있다. 측정이 가능하고 손실 산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량으로 관찰하면. 그래서 정태적 손실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규칙성을 갖고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뭘가 가능하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뭐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부보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은 주로 정태적 위험을 취급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해요. 자동차 보험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화재 보험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각각의 보험들 보면 개별마다 다 사고 내는 원인도 다르고요. 그다음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고만 내는 사람이 있고요. 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을 다 관찰해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다 관찰해 보면 측정과 그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 거기서 100만 명 정도가 운전을 할 때 이런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태적인 형태에 대한 분석이다라는 거죠. 자, 동태적인 거는 경제 사회의 동태적인 변화를 원인으로 한다. 뭐 사업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뭐 IT의 발전, 뭐 이런 부분들. 세 번째 줄에 뭐 인구 고령화,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밑에는 네 번째 줄에 동태적 위험은 사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며, 그러니까 일개 보험회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또한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은 이익이 가능하게 할 수 있어서 민영보험에서는 취급 대상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한쪽에선 경제적 이익이 나오고 한쪽에선 손실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산업발전, 산업의 발전. 아주 간단한 얘기에서 기계문명. 자, 기계문명이 발달하면서 수공업 하던 데는 다 망했죠. 그러니까 간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의 수공업이나 이런 거 하던 거는 도태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봤죠. 그렇지만 기계를 활용한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죠. 이게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익을 올린 사람만 있느냐? 아니죠? 예. 망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가 발명이 되면서 마부나 아니면 말 끌고 이렇게 운송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잖아. 그죠? 대신에 자동차 관련되는 사람은 또 흥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태적 위험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개 보험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측정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 어렵다. 예. 그 다음에 기본 위험과 특정 위험이 있습니다. 자, 기본 위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죠. 기본 위험은 불확실성의 원천과 영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벗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래서 실업, 전쟁, 인플레이션, 지진, 홍수. 이거는 보험회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줄 내려가서 보시면 예측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위험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차원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실업이나 산재 같은 기본 위험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일 경우엔 일반 민영보험회사가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근데 특정 위험, 자동차 사고, 화재, 뭐 배상 책임, 뭐 이런 부분들, 개인적인 사고이고 그 결과도 개인적이면서 국부적인, 그렇죠? 예, 딱 뭐 제한된, 그죠? 제한적인 영역에 한정이 된다. 특정 위험은. 그렇기 때문에 주택 화재나 자동차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순수 위험에 가까우며 위험에 대한 예측과 통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위험은 보험이나 다른 위험 관리 방법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먼저 보면 잠깐 중간에요. 재무적 위험이 이제 부보 대상인 거고, 정태적 위험이 대상인 거고, 특정 위험이 이제 대상이다라고 보면 또 이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나눠지죠. 객관적,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객관적 위험은 평균과 분산으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험제도의 대상이다. 이건 대상이다. 왜 대상이냐? 조금 아까 얘기했죠. 평균과 분산으로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다. 우연히 발생했을 때 그걸 측정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측정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심리적인 성향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심리적 불안식성이다. 그래서 주관적 위험은 동일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긴 하다. A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위험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기회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객관적 위험이 똑같을지라도 사람들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위험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간단히 보면 비거에 물이 있는데 물이 요만큼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사막에 있어, 예를 들어. 사막에 있는데 물을 이만큼 마신 거야. 비이커에 물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거라는 거죠. 좀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아직도 많이 남았어.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비평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절반이나 먹었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는 어떻게 평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말하면 이때 재무설계사가 단순히 객관적 위험 정도만 알고 있어서는 완벽한 재무설계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보고 대상이고 하지만 재무설계사는 개인의 성향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각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주관적 위험을 갖고 있는지 또 위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이렇게 보시면 중립형, 위험 회피형, 위험 선호형에 대한 그렇죠? 이 그래프도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고객이 이 세 가지 라인 중에서 어떤 라인에 해당하는지 그렇죠?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위험과 보험에 있어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의 개념은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 시험에서 나오면 언제나 아리까리에서 틀릴 수 있는 아리석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들. 자, 손인, 위태, 그리고 손해. 손해는 명확해요. 그렇죠? 손해는 명확한데 위태와 손인을 섞어 놓으면 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음주운전 위태죠. 결빙된 도로 위태죠. 그렇죠? 그리고 운전을 한 행위. 그렇죠? 그러면 음주와 결빙이 사고를 더 크게 만들었을 거잖아요. 뭐 이런 형태. 그럼 다음 중에서 그 사이에 뭐 위태는 어느 거냐? 또는 그 위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위태가 물리적 위태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도덕적 위태에 해당이 되느냐? 또는 정신적 위태에 해당이 되느냐? 조금 아까 결빙된 도로는 물리적 위태였죠. 음주. 그거는 정신적 위태였죠. 부주의였지. 그게 사기치거나 이런 나쁜 짓 한 거. 물론 이제 나쁜 짓이긴 한데 그게 뭐 대놓고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도덕적 위태는 아닌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인에 대한 종류, 자연적 손인, 그 다음에 인위적 손인, 인적 손인, 그 다음에 경제적 손인.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위태에 대한 각각의 종류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의외로 어렵게 나와요. 의외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되게 쉬운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게 위태야, 손인이야, 손해야, 뭐 이렇게 아니면 어디 위태야? 어떤 아이야, 위태 중에서 뭐 이런 부분들 잘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요? 1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손인은 가치 상실의 개념과는 직접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고의성, 필연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험회사에서 부호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 손해 쪽에서 보게 되면 가치의 감소. 얘는 주관적 가치 상실이나 감소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손해와는 관계가 없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감소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경영위험에 세 가지가 있었죠. 가격위험, 신용위험, 순수위험. 그리고 개인위험은 소득위험, 의료비위험, 배상책임위험, 그 다음에 유형자산위험, 금융자산위험, 장수위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이 있었는데 재무적 위험이 대상인 거고요.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었는데 정태적 위험이 대상이죠.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실업이 발생해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에 의해서 쭉 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한 위험은 정태적 위험이다, 동태적 위험이다. 이건 동태적 위험이죠. C라고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있다가 어떻게 했는데 도난을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러면 정태적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본 위험과 특정 위험. 기본 위험은 큰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특정 위험은 화재나 자동차 사고 이런 거 딱 집어서 보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당연히 특정 위험이 대상이죠.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객관적 위험은 평균과 분산, 측정. 이런 부분 나왔었고요. 주관적 위험은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이었다. 근데 재무설계사는 그 두 가지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순수 위험서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